자, 때는요 1686년 궁궐에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자를 잡아다 가두어라. 왕이 한 신하를 잡아다 가두라는 매서운 어명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린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조선의 19대 왕 숙종이었습니다. 신하가 올린 상소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상소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의 재앙과 난리는 여인을 총애하는 데서 옵니다. 여자에 빠져서. 그렇죠. 당시 조선에는요, 수해며 지진이며 재난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재난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숙종이 한 여인을 총애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신하가 올린 상소의 말미에서 그 여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상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녀를 내쫓아서 맑고 밝은 정치에 누를 끼치지 말게 하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저 장녀, 장녀가 누굴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장희빈. 네. 장희빈. 내쫓으라는 문제의 장녀는 바로 궁녀였던 장희빈이었습니다. 역관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 역관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역관의 신분은 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희빈 역시 신분은 무엇이다? 중인. 중인이 되는 겁니다. 비록 양반만큼은 아니었지만요, 장희빈은 이 재력 있는 중인 집안 딸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희빈의 아버지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죽으니까 당연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희빈의 어머니는 딸을 궁녀로 들여보내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장희빈은 중인 출신의 궁녀로 궁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 후 이 시간은 흘러 장희빈이 궁녀가 된 지도 1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처럼 평범하게 하루하루 일함을 보내던 장희빈. 자, 그런데요, 장희빈은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기록이 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궁궐 여인 중 외모가 아름답다고 기록된 건 실록에 장희빈이 유일무이합니다. 아, 유일무이예요? 딱 한 사람, 장희빈입니다. 와. 그러던 1680년 겨울쯤 한 남자가 장희빈에게 완전히 반합니다. 그 남자 누굴까요? 저 실록의 주인공 숙종. 맞습니다. 조선의 왕 숙종이었습니다. 왕의 승은까지 입은 궁녀를 갑자기 쫓아내겠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근데 이 명령을 숙종이 내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있는 숙종이 이런 명을 내릴 수 없잖아요. 내릴 리가 그쵸. 없잖아요. 네. 그죠? 자,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숙종의 친어머니 명성왕후였습니다. 명성왕후는요, 중전이 공석인 상황에서 왕대비로서 내명부를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성왕후는 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주상이 평일에도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꿰을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명성왕후가 느끼기에 이 궁녀 장희빈은 간사하고 악독해서 국내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크게 반대도 못하고 마음을 접습니다. 숙종과 인현왕과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1686년 어느 날 궁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장희빈을 궁으로 부른 주인공은 바로 인현왕후였습니다. 쫓겨난 궁녀 장희빈을 그리워하는 걸 인현왕후가 눈치챈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런데 장희빈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정실 부인 인현왕후와 숙종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 근데 멀어졌겠죠. 멀어지겠지. 장희빈이 들어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숙종은요 서서히 중궁전의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아이고. 정실 부인 인현왕후를 넘어설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 그게 돼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거. 설마 그 숙종의 아이를? 임신. 맞습니다. 와. 야, 이거 진짜 드라마. 드라마. 근데 이렇게 드라마 쓰면 에이 이게 시청률 너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기서 진짜 드라마 되려면 인현왕후는 아이를 못 낳아야 돼. 그러면 진짜 드라마처럼 되는 거야. 그럼 너무 뻔하다. 못 났습니다. 너무 뻔하다. 못 났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데 진짜 여기서 더 그런 거면 아들을 낳아야 돼. 맞습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 이 드라마 이게 맞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아니 역사 수업을 하자고요. 드라마 대본을. 네 드라마 대본을 얘기해 주지 마시고요. 아,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장희빈. 이제 궁에서 장희빈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1689년 1월 갑자기 궁에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자, 신하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신하들의 말에 숙종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감히 이의가 있다면 벼슬 내놓고 물러가라.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와 무슨 상황이지?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숙종이 신하들과 대치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와 근데 이미 뭐 장희빈을 위해서 한 건 다 한 것 같은데. 네, 이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네. 이제 뻔한 스토리 이런 예상이 가죠 저는. 저는 네. 장희빈과 함께 낳은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세자로 이제 임명하는 거. 동현 씨 정답. 자, 이러면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진짜 대박이다. 와.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날 숙종은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이 장희빈의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인 원자, 이 원자로 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어휴. 숙종의 그 말에 신하들은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러면서 득달같이 반대를 한 거죠. 야. 그 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충전께서 춘추가 지금 한창인데 이건 너무 급합니다. 중전인 인현왕후가 나중에 왕자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는 거죠. 예.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원칙상 원자는요 중전이 낳은 적장자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현왕후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중인 출신 후궁 장희빈이 낳은 왕자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원자가 된다? 야, 이거는 아무리 숙종 의견이 강력해도 대신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자, 그런데요. 숙종은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희빈을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와 사랑꾼이네. 숙종은 장희빈을 후궁 중 최고인 정일품 무엇? 빈. 빈!
아, 빈으로 임명한 거예요. 비로소 희빈 장씨 장희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세우고 남인 세력까지 불러들인 숙종이 생각한 또 다른 희빈에 대한 선물. 야, 숙종의 선물은 끝나질 않아. 와 진짜 마르지 않네요. 마르지 않아. 그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과연 어떤 선언일까요? 실로 종묘사직에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하루인들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국모로 군림할 수 있겠는가? 아니, 지금 조선의 국모 누굽니까? 인현왕후. 네. 자, 숙종이 지금 대신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 인현왕후를 저격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쳐야 된다. 네, 느닷없이 인현왕후를 쫓아내야 되겠다고 말하는 숙종입니다. 신하들 당연히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반대했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어떻게든 쫓아내야 했기 때문이죠. 아이고. 인현왕후가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4일 뒤 차기 중전 조선의 왕비가 새로 책봉됩니다. 누구였을까요? 장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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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장희빈은요, 궁녀 출신의 후궁이 왕비가 된 최초의 인물이었고요. 조선판 인생 역전이자 신데렐라의 탄생. 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후궁을 아무리 총애해도 있는 중전을 내치면서까지 후궁을 중전으로 세우지는 않거든요. 이건 조선 왕실을 넘어서 백성들까지 놀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야, 마침내 중전이 된 장희빈. 그때 장희빈은 아마 조선 제일의 행복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장희빈이 너무나도 믿었던 숙종의 사랑이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오. 설마. 뭐 조금씩 장희빈이 있는 중궁전을 찾는 숙종의 발길이 뜸해지는 겁니다. 아하. 장희빈은요, 이때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숙종이 젊은 궁녀, 그것도 과거 인현왕후를 모셨던 그 궁녀에게 푹 빠졌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장희빈의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숙종이 새롭게 총애하던 그 궁녀가 후궁이 되고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 자, 이 소식을 들은 장희빈은 어땠을까요? 아, 눈 뒤집히죠. 장희빈은요, 그 후궁을 불러서 마구 때립니다. 야사집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 후궁이 가진 아이가 이번에도 아들이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숙종, 자, 어떻게 했을까요? 숙종 어쩔 건데. 장희빈에게 노합니다. 크게 화를 냅니다. 숙종은요, 자기 뜻대로 인현왕후 보기를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5년 만에
대궐로 다시 돌아온 인현왕후. 그런데 잠시 후 이 장희빈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한 나라의 중전이 둘일 수 없으니 중전 장 씨의 옥보를 부수고 타고 다니던 가마를 불태우라. 아까 첫 번째 사진 기억나시죠? 왕비의 상징을 다 없애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중전에서 다시 희빈, 즉 후궁으로 강등시키라고 명합니다.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장희빈의 5년간 중전 생활은 이렇게 막은. 처참하게 끝이 납니다. 숙종과 인현왕후는 잘 살았을까요? 이제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인현왕후는요, 숙종과 부부의 행복을 오래 누리질 못합니다. 인현왕후는요, 복위한 지 7년 만에 후사도 없이 35의 나이로 그만 죽고 맙니다. 어휴. 인현왕후의 죽음에 숙종은 대성통곡하며 비통했다고 인현왕후전에선 전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인현왕후가 죽고 한 달 후 누군가가 숙종에게 아주 충격적인 밀고를 합니다. 장희빈이요, 취선당, 즉 자신이 지내던 곳 서쪽에 신당을 꾸며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숙종에게 밀고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체는 바로 숙빈 최 씨.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저주가 있었다면서 밀고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숙종, 그 길로 장희빈의 처소로 찾아갑니다. 전하, 자, 그런데 장희빈의 처소를 찾은 숙종의 눈에 유독 이 병풍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숙종은요, 이 병풍을 치워보라 명합니다. 어명을 들은 궁녀는요, 덜덜덜 떨면서 이 병풍을 치웁니다. 그렇게 드러난 병풍 뒤를 본 숙종,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체 병풍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구멍이 숭숭 뚫린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찌른 거예요? 수많은 화살을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초상화, 누구의 초상화였을까요? 인현왕후의 조상. 맞습니다. 오. 그건 한 달 전 죽은 중전 인현왕후의 초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자, 궁궐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인현왕후 저주 사건. 화가 난 숙종은요,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요? 혹독하게 추조합니다. 피 튀기는 이 고문이 동반된 국문이 며칠 동안 펼쳐지죠. 그 결과 연루된 인물 중 하나가 결국 털어놓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한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실직고 털어놨습니다. 국문의 결과를 들은 숙종,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그 다음 숙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빈 장씨가 취선당 서쪽에 차린 신당에 대한 정교를 내릴 것이니 자진할 것을 명한다.
숙종의 명에 대신들은 발칵 뒤집힙니다. 비록 강등되긴 했지만 장희빈은 여전히 세자의 친엄마였습니다. 세자의 엄마를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숙종은요, 장희빈이 죽는 게 세자를 위한 거라면서 명령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이 내려진 지 이틀 후 숙종은 장희빈의 죽음을 세상에 공표합니다. 이때 장희빈의 나이 43세. 며느리 뽑는 과정, 왕실에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삼간택. 삼간택. 석삼자, 분간할 간, 그리고 고를 택자예요. 그러니까 간택은 가려서 고른다라는 뜻입니다. 왕실 사람들이 혼인할 때 그 배우자를 일정한 절차에 걸쳐 고르는 과정을 삼간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삼간택. 그래서 이 삼간택은 말 그대로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이렇게 세 번의 간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 1차, 2차, 3차. 그렇죠. 그런데 세종 때까지는요, 아직 세 번의 간택 과정, 삼간택 형식이 자리 잡았던 건 아닙니다. 이후로 이 점점 형식을 갖춰 나가면서 삼간택의 형태가 된 건데,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삼간택 과정. 순빈, 봉씨. 자, 과연 시아버지 세종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종은요, 다시는 희빈 김씨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새로운 며느리 순빈 봉씨가 오자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건네줍니다. 그 선물이 뭐였냐면요, 바로 열려전. 열려전. 여성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 여성들을 가르치는 훈육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빈 봉씨가 어질고 정숙한 며느리가 되길 바라는 이 시아버지 세종의 마음이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아버지 세종이 준 열려전을 받은 뒤 순빈 봉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조나단. 엄청 잘 읽었을 것 같아요. 엄청 잘 읽었다. 주경야도 해가지고. 주경야독 하면서 조나단 당연히 오다. 정답. 예원 씨.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예? 예원 씨가 근데 왜 이렇게 잘 맞춰요? 정답입니다. 잠깐만요. 되게 시작부터 잘못 뽑은 건데? 그러니까요. 뭐야? 세종 시아버지가 준 그 열려전, 네. 그 책을 뜰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뭐예요? 뭔 일이야? 구석을 일이야, 안 이게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덕목을 안 보고 뽑아서? 그러니까. 외모를 좀 보고선 뽑아야겠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쪽이 좀 그렇네. 된 그런 거예요?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은요.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우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휙! 던져버린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요. 유교사회 조선에서 이 효를 다해야 하는 이 시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충을 바쳐야 하는 왕에게 불순한 행동을 보인 겁니다. 어떡하냐? 이때 세종의 반응 어땠을까요? 아차차. 또 내보내요? 또 내보내? 근데 이번에는 못 내보내. 못 내보내. 왜요? 이미 내보내가지고 이미 지금 소문이 다 나 있는데. 네. 난 세종인데. 난 세종인데. 내가 또 내보내야 돼. 난 세종인데. 조나단이 맞아요. 며느리의 잘못을 혼내지 않습니다. 사실 세종도 화가 났겠죠. 그런데 따로 불러서 혼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아이고야. 아유. 순빈봉 씨. 바로 술. 술이었습니다. 아이고. 술을 좋아했어요? 이야. 아니, 얼마나 좋아했길래. 세자빈이 궁궐에 술을 숨겨놓고 마시면서 취한 채로 돌아다닌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야. 와. 실제로 순민봉 씨가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가 이 실록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실록이에요? 실록에 순민봉 씨 궁궐에서 지금 술 먹고 지금 해롱해롱 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품이 술을 즐겨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 두고는 큰 그릇으로 어허. 연거푸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기를 좋아하며 혹 어떤 때는 시중 드는 여종으로 하여금 업고 뜰 가운데로 다니게 하고 혹 어떤 때는 술이 모자라면 사사로이 집에서 가져와서 마시기도 하며 이야. 어떻게 이런 분이 왔을까? 주정뱅이 아닌가요? 항상 이게 술에 취해 국력에 엎혀 다니는 세자빈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야. 와. 그럼 된 이거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바로 소문 났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바로 소문나죠. 아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봉 씨는요 질투 때문에 궁녀들을 구타하기 일쑤였어요. 오, 진짜요? 어떤 경우에는 뭐야, 거의 이거 뭐야. 궁녀가 하도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이르는 정도. 여기까지 왔다 그래. 아니 세종의 그 어. 이 안목이 좀 의심이 돼가. 어, 어떡해. 진짜 아, 완벽할 수 없나 봐요. 열여전을 집어 던지고 술에 취해 돌아다니고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 당연히 이 내용들 세종의 귀에 들어가죠. 들어가지요. 와, 근데 여기까지는 못 참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세자빈이 그래도- 지금 그래도 참았을 것 같은데. 오, 왜요? 진짜? 세종이니까. 아, 또 세종이니까. 네, 일단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데 세종으로서는. 아, 이게 세종이 이게 첫 번째 며느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참습니다. 진짜요? 네, 참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걸 참아요? 첫 번째나 좀 많이 참아주지 이거. 첫 번째는 바로 그러고. 깊다. 세종도 지금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 같아. 근데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 세종은 판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걸 눈 감아 주더라도 왕조를 이어갈 세자의 아들 세손을 빨리 봐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순빈 봉 씨와 재혼했을 무렵 세자 문종의 나이가 16살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지금 자식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순빈 봉 씨는요. 이 세자 문종과의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대단히 좋지. 또 다른 누군가를 들여요. 정답. 맞습니다. 어? 아. 어떻게 해? 명문가 출신의 여인 3명을 세자의 소실로 간택해 드립니다. 세자의 첩을 부를 때는 보통 소실 소실. 또는 후실 아. 뭐 이렇게 부릅니다. 정통성 있는 왕실의 후계자는 이 세자빈에게서 태어나면 좋겠죠. 근데 만에 하나 적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실을 드렸던 겁니다. 과연 세종이 원하는 대로 됐을까요? 3명이나 드렸는데 네,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소실 권 씨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와. 와, 이 시아버지 세종이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거는 뭐 나라의 경사고 정말 세종의 기쁨이죠. 하지만 이 세종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폭발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누굴까요? 아니 순빈 봉 씨죠. 순빈 봉 씨. 맞습니다. 깜짝 놀라지 뭐. 순빈 봉 씨는요. 질투와 원망, 분노를 쏟아내며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소실 권 씨가 아들을 낳으면 나는 쫓겨나게 될 거야.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결국 세종은 아들인 문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는 거죠. 정처 이 순빈 봉 씨에게서 이 아들을 두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니 결코 정처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순빈 봉 씨에게 마음 좀 써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나마 모범생 세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걸까요? 얼마 후
순빈 봉 씨의 임신 소식이 들립니다. 아유, 다행이다. 우와. 자, 이 순빈 봉 씨가 아들을 낳게 되면 세종의 입장에서는 적장손이 태어나는 겁니다. 세종과 소원왕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순빈 봉 씨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거처를 아예 왕비전으로 옮기게 합니다. 최고의 VIP 대접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달 후 네. 왕실은 비극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순빈 봉 씨가 유산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소식도 청천벽력이지만 더 충격적인 아이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고. 정말 너무나도 유산했다 그랬죠? 네. 임신이 아니었어요? 정답. 오! 정답. 오! 이 소식을 들은 이 세종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는 이제는 뭐 그렇네. 이제 안 돼. 끝났네요. 이제 안 돼. 이번에도 참습니다. 오, 왜 그래요? 마음이 많이 많이 너그러지셨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세자를 유혹하는 비수를 쓰려다 걸린 그 희빈 김 씨가 그 미수에도 불구하고 바로 퇴출된 것과 다르게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 씨에 대해서는 세종은 참고 또 참은 거예요. 왜 그러시지? 이유가 뭘지 자 실록에 그 세종의 마음이 있어요. 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폐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못하겠다. 또 어떻게 며느리를 쫓아낸단 말이야. 이건 내 못하겠다. 근데 처리할 바를 아직 못하겠다는 이거에 큰 게 많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또 세자변을 쫓아낸다?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백성들이 너무 놀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아버지 세종은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 또 참는 세종. 이 세종의 그 인내심이 결국은 폭발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제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자, 과연 이 순빈 봉 씨가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날 이 궁궐 안에서 청소 중인 한 궁녀에게 세자인 문종이 은밀히 다가가 말을 겁니다. 그 궁녀에게 네. 네가 정말 빈과 함께 자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 궁녀에게 이 그림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아니요, 지금. 여자. 여자와 여자. 그렇죠. 조선 시대 때? 네. 현대 말고 조선 시대 때?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세자 문종이 조선이 문종이 지금 궁녀한테 가서 궁녀에게 물어본 물어본 거예요. 거예요. 너 내 아내랑 진짜 자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요. 이 순빈 봉 씨와 한 궁녀가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소문이 궁궐 내에 파다하게 퍼졌고 문종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종이 직접 그 궁녀에 가서 확인했던 것이죠. 그 궁녀의 이름은 소쌍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충격적인 만남은 길고 긴 겨울밤 순빈 봉 씨가 궁녀 소쌍을 자신의 거처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제외한 나머지 궁녀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니 소쌍에게 동침을 요구한 겁니다. 소쌍은 거부했습니다.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비는 강제로 옷을 빼앗고 눕혀 희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순빈 봉 씨는요, 이 소쌍에게 집착하면서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소쌍이 잠시라도 이 곁을 비우면요,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면서 이 원망하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그 집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소상이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대요. 의 부정한 행실을 감싸느니 차라리 며느리를 2번 내쫓는 편이 낫겠다. 결국 1436년 10월 문종이 재혼한 지 7년 만에 세종은 다시 한번 며느리를 쫓아냅니다. 두 번째 세자빈마저 쫓아낸 세종의 심정, 이거 어땠을까요? 전에 김 씨를 패했는데 또 봉 씨를 패하게 되니 이것은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이다. 내가 마지 못하여 세자빈을 회출하는 뜻을 알리기 바란다. 일국의 왕이자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가장으로서 이 상황이 비통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다.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세종은요, 세자빈의 잘못된 행동을 숨기지 않고요, 대신들에게 낱낱이 밝혔습니다. 세종은 세자빈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종이 쫓아낸 며느리는 이 둘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이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종의 적자인 임영대군과 영웅대군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세종과 소원왕후가 낳은 넷째 아들 임영대군. 그는요, 개국공신 남제의 증손녀인 남씨와 혼인했는데요. 약 2년 뒤 세종이 돌연 또 이혼을 시켜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병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남씨 부인이 12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오줌을 싸고 눈동자가 바르지 못하고 이 혀가 심이 짧고 미친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다른 아들을 이혼시키려는 이 세종의 결정을 이번엔 아내 소원왕후 진짜 정말 세종의 뜻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그런 부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내 소원왕후마저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세종은요, 세자가 아내를 버렸는데 또 임영대군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임영대군과 남씨를 이혼시킵니다. 한두 번이 좀 어려웠을 뿐이었네요. 이제는 거의 뭐 그런가 봐, 진짜. 이게 세종이 쫓아낸 또 다른 며느리는요,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에 태어난 8명의 대군 중 막내 영웅대군의 아내였습니다. 세종은 임종이 다가오자 이 영웅대군의 저택에서 지낼 정도로 애정이 각별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끼는 영웅대군이 11살 되던 해 그의 배필을 삼기 위해 세종은요, 직접 간택까지 참여합니다. 그렇게 간택된 며느리가 고려시대 때부터 대대로 관료를 배출한 유서 깊은 집안의 송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렇게 힘들게 뽑은 이 며느리 역시 혼인한 지 5년 만에 또 쫓아내버립니다. 아니, 왜 그러지? 이번에도 병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영웅대군의 이혼이 오로지 세종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송씨가 병이 있어서 세종이 명하여 그를 버리게 하고 정춘경의 딸에게 다시 장가들게 하였다. 세종이 승하하자 돌아가신 거예요. 네. 영웅대군이 첫 번째 부인 그 송씨를 그리워하여 정씨를 내쫓고 송씨와 다시 합하여 살았다. 맞네. 세종의 의지였네요. 영웅대군은요,
첫 번째 아내와 이 헤어지기 싫었지만 아버지 세종의 명령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여인이 관아로 끌려와서 맡고 있는 이 그림은요, 조선시대 여성의 그 처벌 모습을 그린 정말 귀한 작품입니다. 지금 때리고 있는 요 회초리 같은 거 보이세요 지금? 네. 네. 하늘다란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태라고 합니다. 태. 태.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이 주인공은요, 이 태보다 좀 더 두꺼운 장. 장. 네. 이 장을 그것도 무려 장형 최고 등급인 100대. 오. 100대? 100대를 맞아야 되는 엄청난 죄를 지었던 인물. 버틸 수가 있나요? 실제로 장형 100대를 맞은 사람 중에 버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맞으면 이건 거의 죽습니다. 저건 이건 진짜 죽어요. 아니, 과연 이 여성의 이름은 누구기에? 그러니까요. 예. 누구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 혹시 도현 씨 추측하는 사람 있어요? 1480년. 아니요. 근데 사실 예전에 뭐 100대를 맞을 정도면 진짜 뭐 나라를 팔거나 뭐 그냥 도둑질로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바로 누구냐면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우동.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접한 모습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도 조선시대 최고의 판무 파탈 이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늘 보면은 좀 화려한 의상과 화려한 모자를 쓰고 나온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어우동의 처벌은요, 장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왕이요, 직접 나서서 이 여인에게 극형인 사형을 명합니다. 와. 직접 나서 가지고. 네, 왕이 직접이요. 아니, 대체 이 어우동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원래 받아야 하는 그 형을 넘어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직접 관여해 벌을 내린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이 어우동에게 죽음을 명령했던 왕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1480년 조선을 다스렸던 왕.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만났던 왕인데요,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 성종. 맞습니다. 어우동이 태어난 곳은요, 한양에 있는 지체 높은 양반집이었습니다. 양반집이었습니다. 아 진짜? 양반집 네. 딸이었어요. 양반 딸이었어요. 이 돈, 집안의 명예, 미모까지 정말 조선시대에 남부러울 것 없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죠? 그럼요, 예. 자, 그런데 이 어우동에 혼기가 차니까 혼답이 오고 갑니다. 자, 이때 이 혼담이 어떤 상대가 되는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어느 집안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왕들이 조금 이렇게 탐낸다? 탐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해요? 예, 왜냐면은 그 박 선생이라고 이렇게 딱 존칭하는 거 보니까 오호. 되게 유능한 분 같은데 이제 왕 쪽에서도 좀 사돈 맺으면 좀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왜냐면 외교부 장관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했습니다. 왕이.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가에서 응. 연락이 옵니다. 우와. 네, 왕가에서요. 얼마 안 가서요, 그들의 결혼에 풍비박산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허. 이 어우동의 남편이 네. 태양수 이동이 난 이런 여자는 못 살겠다 라고 어우동을 쫓아내버려요. 와. 쫓아내요? 쫓아내버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보시죠. 남편 태양수 이동이 어우동을 쫓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정답입니다. 동현 씨가 맞출 것 같아요. 전 맞춰요. 전 네. 맞춰요. 맞출 것 같아요. 벌써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요? 일단은 남자 문제. 지금도 굉장히 높은 직급의 이제 며느리지만 더 대단한 분이 자꾸 옆에서 찝쩍대는 게 아닐까. 더 대단한 분이. 아, 더 대단한 분이 어우동을 자기도 잘난 사람인데 자꾸 약간 불안해지는 느낌? 불안해서 쫓아냈다. 네. 동현 씨, 땡. 네. 그 자, 어떤 불륜의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 당시 딱 목격하고 너무 화가 나서 쫓아냈다. 조나단 정답. 와, 진짜? 불륜을 목격했어요? 맞습니다. 이 어우동이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야, 간 큰 상. 아니 감히 왕실 종친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이 간 큰 상대는 과연 이 어우동과 바람을 피운 남자를 이 태강수 이동이라는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에요. 이 태강수 이동이 이 집에 들인 남자는 누구였냐면 은그릇을 만드는 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너 은 잘 만든다면서 일로 와서 은 좀 만들어봐, 은그릇 좀 만들어봐,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은장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를 집에 부른 이동보다 은장이를 더 반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우동. 그러다가 네. 그 은장인을 방으로 들입니다. 어허. 어우동이 그 은장이 그를 좋아해 매번 남편이 나가고 나면 계집종의 옷을 입고 장인 옆에 앉아서 그릇 만드는 정묘한 솜씨를 칭찬했다. 마침내 내실로 끌어들여 날마다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다가 눈치를 보고 남편이 돌아오면 아이고. 몰래 숨기곤 했다. 자, 그런데 저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성현이 쓴 그 용제 총화에 적힌 태강수 이동의 주장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남자 쪽 주장이네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의 반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이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록에 이 기록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궁금하다. 태강수 이동이 아하. 연경비라고 하는 기생을 매우 사랑해서 그 안에 박씨를 벌였습니다. 대저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처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헤어지는데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폐단의 근원을 막기 어렵습니다. 기생이랑 바람나서 어우동에게 나가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요. 이 사건, 이 태강수 이동이 연경비에 푹 빠진 이 사건을 왕에게 고한 거예요. 자, 오동이 바람을 핀 건가요? 피지 않았죠. 피지 종부시, 않았다고? 네네네. 종부시에서는 어우동이 그 은장이하고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죠. 또 성종도 종부시의 의견을 듣고 또 똑같이 재결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생 첩에게 푹 빠져서 철을 벌인 남편 태강수 이동의 잘못이 크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태강수 이동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네, 아내를 버려요. 와. 놀라운 분이네요. 네, 결국 이 어우동은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와. 반면 이 재결합하라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이동은요 또 이 3개월 후에는 또 자귀를 돌려받기까지 하죠. 자, 이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재결합하라는 그 어명은 실질적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명망 있는 사대부집 딸로 태어나 정말 곱게 자라나가지고 이 왕가의 며느리가 되었던 어우동. 정말 그녀에겐
생애 최악의 실패와 좌절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닐까라는 한순간에. 생각이 듭니다. 어우동이 너무 슬퍼하고 막 울고 정말 힘들어하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여종이 이 어우동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우동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한.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상심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오종련이라는 사람이 일찍 출세해가지고 이 사원부의 도리가 되었고 용모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낫고 좁게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 만합니다. 좁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의 집안. 어떤 그 혈통 뭐 이런 거 아. 천하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번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오. 어느 날요, 이 허름한 차림으로 길을 가던 이 어우동을 보고 한 남자가 쫓아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우동이 한눈에 반한 겁니다. 이때 어우동 돌아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산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받아들였을 것 같아 뭔가를. 저한테 관심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둘이 정을 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 특히나 어우동이 절대 연관돼서는 안 될 그 사랑이었습니다. 왜? 이게 누구였을까요? 남편이 아닌 또 다른 왕가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로열 패밀리였던 거예요. 방산수 이난. 자, 이 어우동을 따라온 이 남자는 누구?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연결될까요? 자, 태강수 이동 요 계보 기억하시죠? 이쪽 세종 쪽으로 계양군. 그리고 계양군의 아들 어우동의 남편과는 육촌 형제간인 이 방산수 이난. 근친상간. 근친상간을 지금 범한 거예요. 자, 이런 왕실 스캔들이 발각된다? 야, 이거. 자, 어우동이요.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던 데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 그 어우동의 남자 만나는 노하우? 그 답은요. 바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분을 속인 어우동은요. 또 다른 왕가의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태종의 형이죠. 정종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종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어우동의 새로운 남자는요. 남편과 같은 학렬의 시아주버니 수산수 이기였던 것이죠. 둘은 또 사랑을 합니다. 오. 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그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 사랑하는데. 그 대본 같지 않습니까? 이거 네. 지금? 자, 그런데요. 문제가 또 있어요. 왕가의 사위와 만남을 가집니다. 자, 오늘 정말 이 가기도가 열일하네요, 진짜. 영천군의 그 아들이 태양수 이동이었잖아요. 근데 영천군에 또 이 형제가 있습니다. 보성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성군의 아들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성군의 아들 춘향군인데 태강수 이동하고 지금 춘향군 사촌 사이잖아요. 이 춘향군의 딸 완산 이씨가 있는데 남편 그러니까 이 춘향군의 사위 이 이승원과 사랑을 합니다.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우동의 자식뻘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그죠? 예. 이렇게 어우동은요 조선 왕가의 남자들과 얽히고 설킨 조선 왕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의금부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의금부?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 아니에요? 고문당하고 네, 뭐 경찰 느낌? 사법기관. 맞습니다. 아유, 저 잘하네요. 이 의금부는 어떤 곳이냐면 조선시대 특수수사기관으로서 왕명에 따라 중대한 범죄에서 수사,
추국 재판을 담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의금부에 붙잡혀온 이 어우동은요 취조를 받게 되는데 이때 어우동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가 안 다가갔는데요. 먼저 저한테 왔는데요. 일단 이 어우동은요 묵비권. 묵비권. 네, 묵비권. 왜냐면 그녀는 아직 종친의 아내였고 또 사대부 여성이니까 혐의가 없으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일만의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있자.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어우동이 간통하고도 사실을 숨기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 청컨대 형벌을 가하고 국문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지금 국문하소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과연 어우동은 고문 앞에서 입 꾹 닫고 억울하다고 말했을까? 아니면 자백은 하되 이 간통 상대를 줄여서 말했을까? 궁금한데. 둘 다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어우동은 선택합니다. 자신이 만난 남자들 이름하여 어우동 리스트 모두 밝힙니다. 낱낱이 밝힙니다. 와. 이 어우동의 이 충격적인 이 자백이 쫙 나오자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어우동과 관계한 남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 숫자는 무려 17명. 17명. 그래도 17명이면 17명. 자, 이 관계에 따른 남자들이 막 굴비 엮듯 나오는 모습을 보고 조정에서는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몸을 파는 천한 기생과도 같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체 높은 이 종친의 아내이자 양반가의 딸이 수많은 남성과 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야, 이거는 뭐. 자, 그런데요. 어우동의 간통이 더 충격을 준 이유 두 번째는 장소였습니다. 장소? 장소? 네. 사랑을 나눈 그 네. 정을 통한 그 장소의 대범함. 그 장소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수산수 2기와 관계를 맺은 곳은 공공기관의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휘라는 사람과는요 길가에 집을 빌려서 정을 통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사랑할래? 저 집 어때? 빌려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야, 충격. 가장 충격적인 장소. 네. 바로 어디였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 여기서 정을 통한 거예요. 사당. 놀라운 장소였던 거죠. 야. 그리고 세 번째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대상이었습니다. 어우동이 정을 통한 그 대상들, 그 리스트를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우동은요 노비, 이름은 직업이란 그 노비와도 간통을 했던 겁니다. 이 신분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정말 금기로 했던 이 조선에서 신분이 다른 양반집 딸과 노비가 간통을 해? 이거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게다가 이 하위 신분의 남성이 상위 신분의 여성을 농락한다? 이거는요 지배층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어우동은요 남편 배신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쫓겨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을 배신하고 걔가 한 법을 적용한다? 어우동상은 전혀 맞지 않는 법이 지금 딱 나온 거예요. 네. 지금요. 그죠? 그런데요. 성종은요. 끝까지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종은 이렇게 봅니다.
이 고려 말세의 음란한 풍속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다. 따라서 이 어우동의 처벌은 단순한 형벌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풍속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명이 내려온 그날 바로 어우동은 교형에 처해지게 됩니다.